시어머니께서 케이크를 내려놓으시던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하늘이 네가 낳은 아이 아니지? 제 손은 아직 자르지 않은 케이크 칼을 쥐고 있었고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번졌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불을 꺼버린 것처럼 온 집안이 또 다른 종류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줄곧 가족 간의 갈등이란 그저 사소한 다툼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비로소 찢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박하늘의 첫 돌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돌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풍선과 색띠, 분홍색 케이크, 맞춤 제작한 돌복까지 모두 제 손으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남편 박지환은 입으로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행동은 저보다 더 빨랐습니다. 친척들을 맞이하고 선물을 나르고 심지어 직접 풍선의 매듭을 묶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햇살 아래 나비 넥타이를 매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고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와 시아버지 김영철 님도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짙은 붉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얼굴에는 정교한 화장을 하셨지만 표정은 여느 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저와 하늘이를 훑어보시더니 잠시 멈칫하다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시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식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케이크 옆에 서서 하늘이를 안고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고 저는 마치 렌즈 뒤에서 스쳐 지나가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인자함도 기쁨도 감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낯선 물건을 보는 듯한 의심과 경계심이었습니다. 자자, 케이크 자르자. 누군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제가 칼을 들고 막 자르려던 참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예쁘게 잘라라. 남들이 보면 업체에 맡긴 줄 알겠네. 저는 순간 멈칫하며 그분을 돌아보았지만 이미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저는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모두가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과일을 더 내오려고 주방으로 가려던 참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좀 따라오너라. 그분의 말투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제가 키우는 난초와 국화가 놓인 반쯤 막힌 공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꽃향기와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서 뒤섞였습니다. 그분은 멈춰서서 첫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라. 하늘이 네가 낳은 아이 맞니? 저는 잠시 뇌가 멈춘 듯 멍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 네가 낳았냐고 물었다. 그분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없었지만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문자의 냉담함과 확신이었습니다. 네가 10달 동안 배가 불러오는 걸 봤는데 이 아이는 너를 너무 안 닮았구나. 지환이도 안 닮았고 어머님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눈뜬 장님인 줄 아느냐?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다. 한눈에 우리 집 핏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저는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 참았습니다. 어머님, 하늘이는 제가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제 딸이에요. 저희를 안 닮았다면 격세유전일 수도 있잖아요. 성격이 급한 건 닮았구나. 그럼 내일 당장 유전자 검사 받아봐. 그분의 목소리는 마치 내일 장 보는 거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너 같은 여자는 우리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분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웃으셨습니다. 네가 떳떳하다면 검사가 뭐가 두렵겠니?
거절한다면 그런 줄 알겠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벌거벗고 결백을 증명한다 해도 그분의 눈에 저는 여전히 외도했을지 모르는 여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심호흡을 하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잘 생각해봐. 만약 내 손녀가 아니라고 나오면 내가 내 체면을 봐주지 않을 테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들어 그분을 마주 보았습니다. 만약 하늘이가 저와 지환 씨 딸이라고 나오면 어머님께서 무릎 꿇고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내게 그럴 운이 있다면야. 돌잔치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손님들을 배웅하며 축복의 미소를 띤 얼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박지환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들어가서 쉬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아까 내 숙모한테 들었는데 시어른께서 오늘 무슨 말씀하셨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엄마는 우리 하늘이가 당연히 내 딸인 거 알아. 좀 안 닮았으면 어떠니? 너 스스로 강해져야 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의심받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것은 제 결백함마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환 씨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미쳤어? 왜 그 사람 장단에 맞춰줘? 더 이상 그분이 날 물고 늘어지지 않게 하고 싶으니까. 그럼 당신도 혹시 찔리는 거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도 날 의심해?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다들 DNA 검사하잖아. 별일 아니야.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나 혼자 하늘이 데리고 병원 갈게. 그는 아무 말 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를 보며 제 결혼 생활도 저 자욱한 안개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병원에 VIP 예약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매우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안고 있었고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검체를 채취할 때 하늘이는 울지 않고 동그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의심할 수 있지만 너만은 안 돼. 결과는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딸을 꽉 껴안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넌 조금도 상처받지 않게 할게.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 폭풍의 진정한 중심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의 기다림은 그 어느 때보다 길었습니다. 매분 매초가 길게 늘어진 실타래처럼 제 신경을 올감해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해방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지환은 여전히 침묵하고 회피했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저는 주방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하늘이는 매트 위를 기어다니며 이따금씩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반짝였고 어릴 적 엄마가 말씀하시던 의존과 순수함으로 가득 찬 엄마 바라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엄마임을 증명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으니까요. 닷새째 되던 날 밤 박지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부모님, 내일 저녁 식사하러 오신대. 저는 잠시 멈칫하다 물었습니다. 우리가 검사한 거 아셔? 그는 대답 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곧 나올 테니까요. 다음 날 저녁,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는 축축한 천을 덮어쓴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잡던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김미숙 여사가 서 있었고 그 뒤로 김영철님과 작은아들 김민준이 함께였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늘 그렇듯 예의 바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도련님, 저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좋아하시는 해물파전 만들었어요. 저는 말을 마치고 주방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고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자니? 방금 잠들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지만 거실은 에어컨을 켠 듯 차가웠습니다. 식탁에서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 김미숙 여사가 마침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아, 결과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보았습니다. 감추지 않는 기대감, 마치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주소는 제대로 적은 거 맞니? 그분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촉해봐야지. 병원 측에서 실수한 거 아니냐. 그분의 말투는 제가 장꾀를 부리고 있다는 듯 미묘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도착하는 대로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제 목소리가 빈틈없이 들리도록 애썼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집안 핏줄이라면 우리가 보물처럼 아껴주마. 그분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지. 저는 얘기가 달라지지라는 말을 들으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늘이는 반품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0달을 품고 밤새 하나 재우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젖과 밥을 먹여 키운 딸이었습니다. 아이의 모든 웃음과 울음이 제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할 때 김민준이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사실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냥 좀 예민하셔서 그래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방관자처럼 늘 그들 편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잠든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입가에 우유 자국을 묻힌 채 향기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가 도대체 어디가 우리를 닮지 않았다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7째 날 오전 구름 사이로 오랜만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제가 하늘이를 안고 막 외출하려던 참에 문 밖에서 택배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등기우편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중앙병원 유전자 감식센터에 붉은 도장이 찍힌 옅은 노란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그것을 가방에 넣고 하늘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에서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기도 운명이 어떤 전환점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박지환, 심지어 김민준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폭풍 우 직전의 하늘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앞에 서서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결과 도착했어요. 김미숙 여사가 가장 먼저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마치 쇼핑 영수증을 확인하듯 봉투를 뜯는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몇 초간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박지환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시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받아보고는 미간을 굳혔습니다. 99.999% 친자 관계 성립. 그는 말을 마치고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보고서에 선명하게 쓰인 박하늘과 박지환, 정서윤의 친자 관계가 확인됨이라는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기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소동이 마침내 끝났지만 제가 무언가를 이겼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미숙 여사의 얼굴은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됐구나. 이제 마음이 놓이네. 그분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게 들렸지만 저는 그분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셨잖아요. 결과가 우리 아이로 증명되면 정중하게 사과하시겠다고요. 저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의 눈가가 움찔하더니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이고, 서윤아. 우리가 한 가족인데 그런 말은 너무 서운하지.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다그쳤습니다. 엄마, 박지환도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말씀은 하셔야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구나.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분은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서윤님, 안녕하세요. 정서윤님과 아이의 건강검진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으로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고 마음속에 이유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지환이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보고서에 추가할 내용이 있대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갑자기 먹구름에 가려졌고 방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더 큰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그 전화가 온 후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심장을 꽉 쥐인 듯 했습니다. 호흡은 얕아지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가능성들이 멋대로 펼쳐졌습니다. 전화기 속 간호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추가 내용이 있다는 그 네 글자는 귓가에서 종소리처럼 울리며 가슴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지환은 원래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혼자 갈 수 있을 텐데라는 한마디에 막혔습니다. 저도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마저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는 별다른 질문 없이 제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있잖니. 병원 밖 플라타너스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비쳐 바닥 타일에 격자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해답을 맞춰나가는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저는 유전자 감식센터 밖 긴 의자에 앉아 접수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정서윤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담당이었던 의사는 그날과 같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엄숙해 보였고 심지어 조금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정서윤님, 앉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이 의자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재검토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게 서류 한 부를 건넸습니다. 통상적인 3자간 친자 확인 과정에서 정서윤님 본인께서 완전한 임신 과정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머리가 윙하고 울리며 그의 말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제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즉, 혈액 샘플에 남은 호르몬 잔류물이나 출산 관련 항체 등의 지표로 볼 때 정서윤님께서는 약 1년 전 분만과 관련된 생리적 반응을 겪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이를 직접 낳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고 온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10달 동안 임신했고 산후조리도 했어요. 제왕절개 흉터도 있다고요. 흉터가 있다는 점은 저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가로 자궁내막 조직 변화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 임신으로 인해 생기는 변화와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궁내막 이식이나 다른 개입 조치를 받은 후의 인체 반응과 더 유사했습니다. 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전 과정에 다른 여성 가족, 예를 들어 대리모나 친족 대리 출산 등이 있었는지 한번 회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분만자 이름이 정서윤 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누구죠? 의사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이혜진 씨입니다. 저는 마치 의자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혹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희 엄마는 쉰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고령 임신으로 등록되어 따님 명의로 대리 출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몇몇 병원에서는 극단적인 상황하에 이러한 특수가정의 요청에 협조하기도 합니다. 제 손에 들린 종이가 가을 낙엽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제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여느 때처럼 활기찼습니다. 길거리 노점에서는 탕후루를 외쳐 팔고 아이들은 비눗방울 총을 쫓아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하늘이의 생모가 아닙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베란다에서 하늘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계신 엄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엄마의 얼굴에 비쳤고 세월이 남긴 주름은 그 순간만큼은 빛을 가리는 커튼처럼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저는 다가가 그 보고서를 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하늘이 엄마가 낳았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 굳었고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1초, 5초, 10초.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했고 영혼마저 떨렸습니다. 왜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를 속이셨어요? 속인 게 아니야. 널 지키려고 했던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있었습니다. 너 그 애의 자궁근종 진단받았잖아. 의사가 단기간에는 임신이 어렵고 평생 자연 임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어. 너 그때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무너졌잖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널 참아볼 수가 없었어.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 아이를 낳으셨다고요? 네가 나중에 외롭게 살지 않았으면 했어. 온전한 가정을 꾸리길 바랐단다.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어. 내 몸 상태가 아직 괜찮으니 조심만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 충격, 안타까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마 연세가 몇인지 아세요? 그때 거의 55이셨잖아요. 알아.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난 괜찮았어. 하지만 절 속이셨잖아요. 저는 무너지듯 소리쳤습니다. 알아. 엄마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내게 하늘이가 있잖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심을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엄마인지 아닌지까지 증명해야 했어요.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럼 지금은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하늘이가 엉금엉금 기어와 제 곁에서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아이를 와락 껴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을까? 내가 낳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이의 모든 눈물과 웃음은 제 손으로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거짓말이 미웠지만 엄마와 딸이라는 이 관계를 잃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엄마가 무릎 꿇을게.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저 네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저는 대답 없이 하늘이를 껴안은 채 끊어진 구슬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겨우 진정했을 때 박지환이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하늘이 생모라고?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손에 병원 보고서 사본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어머니가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 이미 다 보셨어.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애 낳는 것까지 속일 정도면 내가 당신 뭘 더 믿을 수 있겠어?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의심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불신이 더 아프다는 것을요? 난 당신을 속인 게 아니야. 나도 방금 알았어. 하지만 장모님이 대리 출산한 건 방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 그의 눈에 실망감이 떠올랐습니다. 모녀가 쌍으로 연기 한번 잘했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환 씨, 난 당신 속인 적 없어. 정말 몰랐다고. 그만해. 그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나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그는 몸을 돌려나갔고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안고 닫힌 문을 바라보며 이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박지환이 문을 박차고 나간 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늘이의 숨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아기 침대에서 뺨을 발그레하게 물들인 채 입가에 우유 자국을 묻히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검은 구멍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모녀가 쌍으로 연기 한번 잘했네. 그래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로 한편이 연극을 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에는 대본도 감독도 그리고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화장대 앞에 앉아 스웨터를 걸치고 낡은 수건을 한 땀 한 땀 꿰매고 계셨습니다. 하늘이가 어릴 때 우유를 흘렸었던 것이었습니다. 불빛이 엄마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쏟아졌고 저는 문득 엄마가 정말 늙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피곤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설명할 빚을 진 거지. 저는 다가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지금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환 씨, 시댁 식구들, 그리고 하늘이는요? 아이가 크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하늘이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네가 직접 낳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눈을 뜨고 처음 본 사람은 너였고 밤에 울며 안아달라고 찾던 사람도 너였고 배고플 때 손을 뻗던 사람도 너였어. 혈연은 운명이 주는 것이지만 모성애는 네가 스스로 준 거야.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지. 엄마는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사랑을 부정하지 마.
날이 밝고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와 가슴속에 한기를 조금씩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차가워진 관계는 햇살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박지환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마치 저와 하늘이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서윤아, 시간 좀 있니? 잠깐 보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이미 찻상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찻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앨범을 덮으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앉아라.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구나.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싶구나. 저는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된 것뿐이에요. 무슨 진실? 하늘이가 저희 엄마가 낳은 아이라는 거요. 그녀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애써 감추려 했지만 저는 그것이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니? 내 어머니 연세가 몇인데 농담 아니에요. 저는 가방에서 병원 보고서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펼쳐두어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눈빛이 점차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구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운 건 저예요. 10달 동안의 태교, 제왕절개의 고통이 제 몸에서 일어나진 않았지만 밤마다 울고불고하는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고 예방접종을 데려간 건 모두 제 손으로 한 일이에요. 김미숙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아이를 돌본 수고를 부정하진 않겠다. 하지만 박씨 집안의 혈통에 문제가 생긴 거야. 저는 냉소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혈통이요? 어머님, 하늘이를 대체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혈통 증명서로 보시는 건가요?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말은 우리 집안에서는 이 아이가 과연 박씨 집안의 후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늘이는 지환 씨의 딸이고 어머님의 손녀예요. 그 사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찻상의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떤 현실을 회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해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어떻게 보시든 하늘이는 제 딸이라는 걸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그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몸을 돌려나가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만약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네가 더 쉽게 포기할 수 있지 않겠니? 저는 획 돌아섰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뭘 포기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늘이의 양육권을 재조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환이도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암시를 하시는 건가요? 제 손에서 제 딸의 양육권을 빼앗으시겠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다. 그저 우리 박씨 집안에서는 뒤실을 생각해야 하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군요. 그렇죠. 제가 목숨을 걸고 이 가정을 지켜도 어머님 눈에는 오직 그깟 혈연만 보이시는군요. 서윤아, 진정해라. 전 아주 침착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침착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아래에 서서 박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날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이를 위해서. 하지만 그는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하늘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그네 위에서 까르르 웃었고 저는 긴 의자에 앉아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두고 다투는 비둘기 떼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려 마치 부서진 금가루가 머리 위에 가득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윤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여기는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입니다. 저희 쪽에 자료 신청이 하나 접수되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박지환 씨께서 이혼 조정 신청을 제출하셨습니다. 머리가 윙하고 울리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혼 갈등 조정 신청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셔서 서명 확인을 해주셔야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색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네는 여전히 흔들리고 하늘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제 세계는 이미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떨리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문득 사랑과 신뢰가 정말로 연약해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져 버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을요. 하늘이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나는 것 봐. 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아이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래, 누가 나를 떠나든 나는 이 아이를 떠날 수 없었다. 하지만 저 또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지환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던 호텔에서 멀지 않은 카페였습니다. 그곳에는 야외 테라스가 있었고 봄이 오면 웨딩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테라스에서 모카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이곳에 오자고 했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기념이 아닌 결혼 조정을 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에는 뚜렷한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왔네.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를 보지 않고 고개를 숙여 커피를 저었습니다. 유리창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얼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빛이 만든 착각인지 아니면 그의 내면의 진실한 모습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연락받았어.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난 그냥 조정 신청을 한 거야. 이혼이 아니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이혼이랑 얼마나 멀다고 생각해? 그는 대답 없이 컵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 아직 사랑해? 이 질문은 일주일 넘게 제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뱉어냈지만 마치 살을 베어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박지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아,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냥 장모님 일, 하늘이의 출생, 그리고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신뢰,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기로 한 거구나. 도망친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하지만 당신이 신청서를 제출한 순간 그건 정리가 아니라 청산의 시작이었어. 우리 사이에는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리는 한 뼘에 불과했지만 마치 강과 산을 사이에 둔 듯 멀게 느껴졌습니다. 난 당신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거겠지만 당신은 왜 나를 속였어? 난 전혀 몰랐다고. 제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져 옆 테이블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도 보고서를 받은 그날 알았어. 내가 충격받지 않았을 것 같아? 내가 하늘이의 생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 같냐고.
하지만 난 도망치지 않았어. 그의 얼굴에 후회 같기도 갈등 같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저는 갑자기 냉소했습니다. 하늘이의 양육권을 재조정하는 걸 고려해보자고 하셨어.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심지어 하늘이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니 박씨 집안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암시하셨어. 박지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법정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지 알아?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난 두렵지 않아.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물을게. 당신은 누구 편에 설 거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햇살이 그의 눈에 비쳐 희미한 빛을 반사했지만 그 빛 속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당신 변했어.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내가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두지 않았어. 변한 게 아니야. 현실이 날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럼 현실의 끝까지 가보자. 그도 일어나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아.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만지지 마. 그 순간 저는 뿌리째 뽑힌 나무 같았습니다. 상처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바람 한 점에도 아파서 떨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버텨야만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후회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 후회할 뿐이에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하지만 지금은 엄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아야겠어요. 결혼뿐만 아니라 제 존엄성까지도요. 며칠 후 저는 법원에 하늘이의 양육자임을 명시하는 보호자 선언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성장 기록, 예방접종 기록, 의료 기록, 그리고 모녀 관계 평가서까지 첨부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법은 당신이 아이를 잃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박지환에게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유는 결혼 생활 중 기본적인 신뢰 부족과 남편의 가정 책임 회피였습니다. 시댁은 이틀간 침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회색 중산복을 입은 모습은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서윤아, 오늘 아저씨가 널 굴복시키러 온 게 아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요 며칠 지환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다. 내가 그랬지. 남자답지 못하다고. 처음에 너한테 결혼해달라고 애원했던 건 그놈인데 문제가 생기니 가장 먼저 숨는 것도 그놈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시어머니의 태도가 널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도 안다. 서운하게 한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곁에서 제 아이를 빼앗으려고까지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가정의 뿌리인지를 잊고 살아왔지.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서 심장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서윤아, 넌 좋은 아이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든 하늘이는 분명 박씨 집안의 손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이라는 거지. 네가 손수 키워낸 아이야.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포기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냉정을 되찾은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제가 냉정해진다는 건 계속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혼 서류 한 장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의심받고 부정당하고 대체될 수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럼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거라. 저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찻집을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마치 거꾸로 매달린 별들처럼 밤의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문득 한때는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존엄성이 사실은 제 발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결국 끝에 다다를 것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화해일지 아니면 더 큰 폭풍일지를요. 찻집을 떠나던 날 저는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면서도 정신은 맑았습니다. 밤바람이 골목을 지나가며 길가의 가로수를 사락사락 흔들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가볍게 떨어져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마치 어떤 운명의 암시처럼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앞으로의 길은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소파에 앉아 하늘이의 작은 조끼를 꿰매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3개월 때 입었던 것으로 색이 발해 있었지만 바느질은 꼼꼼했습니다. 마치 기억까지도 한 땀 한 땀 꿰매 넣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고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하늘이 양육권을 끝까지 전취해 볼래요.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참 뒤에야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널 지지한다. 하늘이가 내가 낳은 아이라서가 아니라 네가 그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시댁은 평범한 집안이 아니에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격할 거예요. 그럼 너는 내 굳건함으로 맞서 싸우렴. 엄마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너와 함께 걸어갈게. 다음 날 저는 하늘이를 데리고 심리 발달 평가를 받았고 아동 발달 전문가를 찾아가 정서적 애착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전문가는 제품에서 엄마 하며 옹알거리고 제게 먼저 뽀뽀하는 하늘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혈연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이 아이는 당신과 뼛속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웃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박지환은 조정 신청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변호사를 통해 정식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양육권 공동 제정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였습니다. 제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양육권을 공유하고 싶다는 뜻이지 일방적으로 포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공유요? 예전에 제 결백을 의심하고 아이의 신분까지 의심하던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성과를 나눠 갖겠다고요? 법적으로는 그들이 쩐취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사실이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하늘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임신했을 때의 사진부터 산전검사 기록, 육아일기, 예방접종 기록, 영유아 검진 카드, 심지어 하늘이가 처음 엄마라고 말했을 때의 영상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치 제가 가진 모든 어머니의 증거를 제출하려는 듯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칼에 베이는 듯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를 위해 가장 견고한 성을 쌓아야 했으니까요. 사흘 뒤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 전 조정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혼자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지환과 그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변호사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유모차는 조용히 밖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판사에게 제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판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표정에는 엄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들어 박지환에게 물었습니다. 박지환 씨, 아이가 당신의 친자임을 인정하십니까? 박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아이가 정서윤 씨에 의해 전적으로 양육되고 있으며 출생 이후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네. 판사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정서윤 씨, 아이가 당신의 어머니에 의해 분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저는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공동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저는 판사를 보고 다시 문방 유모차에서 잠든 하늘이를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평온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걱정입니다. 제가 가장 무력하고 가장 지지가 필요했을 때 그들은 저와 아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의심하고 공격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기반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어른답지 못했다는 말이냐?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른답지 못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어른이 되어야 하는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조정은 2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박지환은 조정 내내 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관자 같기도 심판관 같기도 했습니다. 이따금 미간을 찌푸리거나 침묵했지만 끝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문을 나섰을 때 저는 계단 위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지 않고 하늘이를 꽉 껴안은 채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빗물이 이마를 적셨지만 마음속의 잿빛은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닭찜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해. 엄마는 제 그릇에 닭다리 하나를 얹어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네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선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매우 낮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신데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시동생 김민준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단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왜요? 자기 샘플과 내 것을 검사소에 보냈는데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뭔데요? 그놈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더구나. 이 말은 제 머릿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또 다른 소용돌이가 조용히 나타나 제 모든 분노와 냉정을 삼켜버리는 듯 했습니다. 확실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방금 알았다. 내 가정이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는 걸.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떤 비밀들은 너무 오래 묻혀 있어서 바람 한 번만 불면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바람은 이제 막 불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녹슨 톱날 같았습니다. 시댁에 대한 제 마지막 남은 신뢰를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저는 부엌의 작은 식탁에 앉아 전화기를 쥔 채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민준 도련님도 아버님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래, 김영철님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결과를 받았다. 병원에서도 확인했고 오류는 없다고 하더구나. 보고서를 3번이나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모처럼 이 결혼 생활의 관뚜껑에 나를 박아버리는 것 같았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알고 계셨나요?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늘 알고 있었지. 우리보다 더 깊이 숨기고 있었을 뿐이야. 제 머릿속에는 평소 늘 긴장하고 통제욕이 강했던 김미숙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함과 복종을 요구했지만 자신의 패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비밀에도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하늘이 일이 해결된 후에 말해주려고 했다. 김영철 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았다. 정말로 의심받아야 했던 건 네가 아니었어. 이 전화는 마치 폭탄처럼 제 마음에 그리고 화려해 보였던 이 결혼의 거미줄에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제가 걸어온 길의 서러움, 모욕, 억울함, 그리고 투쟁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위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따뜻한 국을 내오셨고 하늘이는 어린이 의자에 앉아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며 유치원에서 배운 동요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세계 이면에 숨겨진 그토록 많은 더러움, 거짓말, 그리고 배신을 영원히 모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박지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동생 일 알게 됐어. 당신 어머니의 거짓말은 우리 엄마보다 훨씬 더 오래됐더군.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됐어? 저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전쟁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양육권 분쟁이 공식적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법원 문 앞에 서서 국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김미숙 여사와 박지환이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가슴에는 진주 브로치를 달았으며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가정의 파탄을 마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아한 오후의 티파티에 참석하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갈 때 그녀는 저를 힐끗 쳐다보았고 입가에는 심지어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정 판사는 양측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아 하늘이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쥔 채 심장이 뛰어 외부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서윤 씨, 단독으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은 마지막으로 박지환에게 닿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아이가 무서워하는 소리, 싫어하는 색깔을 압니다. 저는 아이가 밤에 우유가 아닌 미지근한 물만 마신다는 것을 알고 아플 때 오른쪽 눈이 먼저 붉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한 명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이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지만 모든 문장이 공기를 때리며 미세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출생에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감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지환을 향했습니다. 박지환 씨, 진술해 주십시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종이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 씨가 아이에게 많은 것을 헌신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공동 양육을 제안한 것은 그녀의 기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왜 곁에 없었죠?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움직였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이의 아버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양육권을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이 부재했던 모든 순간을 영원히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김미숙 여사는 저를 보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면을 구길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설 때 박지환이 뒤따라왔습니다. 서윤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뒤에 서서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었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아이를 위해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마침내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아이를 위해서지만 내가 원하는 건 온전한 사람이야. 존중과 책임감, 그리고 줏대가 있는 사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니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여기까지 온 것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침묵하는 동안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늘이는 저 앞 잔디밭에서 뛰놀다가 제가 벌린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햇살이 아이의 머리카락에 떨어져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껴안은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제가 막 집문을 열려던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서윤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당시 대리 출산 등록 정보를 재검토하던 중 한 가지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해에 정서윤님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산모 기록에 사실은 2개의 지문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혜진 씨의 지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혹시 이 일에 관여했던 다른 여성 직계 가족이 있으신가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귓가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심장이 천둥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폭풍의 한가운데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무의식적으로 문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선은 멀리 허공을 향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베이지색 벽에는 하늘이가 직접 그린 낙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자신과 저, 그리고 빨간 원피스를 입은 외할머니를 그렸습니다. 3명의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은 찢어졌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엄마였을까요? 거실로 들어서자 엄마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하늘이와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늘이에게 모양과 모서리를 찾는 법을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고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질 때마다 하늘이는 마치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 앞에 서서 목이 꽉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왜 그러니? 저는 다가가 엄마 옆에 앉아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그때 산모 등록 자료에 지문이 2개 있었는데 엄마 거랑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데요. 엄마의 얼굴이 순간 변했습니다. 퍼즐 조각을 쥔 손끝이 거의 부서질 듯 했습니다. 엄마, 거기 지문을 남긴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대요. 저한테 아직 말하지 않은 거 더 있으시죠?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퍼즐을 내려놓고 하늘이의 손을 잡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아가, 착하지. 방에 가서 그림책 찾아보렴. 엄마랑 외할머니랑 얘기 좀 할게. 하늘이는 말을 잘 듣고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엄마, 그리고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병원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엄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네가 알길 원치 않았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갈등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이모, 수진 이모란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오래전에 외국으로 이민 가셨잖아요. 연락도 끊긴 지 오래됐는데 내 이모 그 애의 안말기였어. 엄마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 가족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 했단다.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모욕당하는 것도 내가 병상 옆에서 무너지는 것도 참아볼 수 없었던 거야. 그때 내 자궁 상태는 너무 안 좋았고 의사는 계속 시도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자신의 몸으로 저를 대신해 이 임신을 완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마침내 눈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이모는 너한테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 나하고 병원에만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 이게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단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앞에 몇 년 전 이모가 떠나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늘 깨끗한 셔츠를 입고 누구보다 밝게 웃던 그 여자. 제 기억 속의 이모는 늘 그렇게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떠나기 전 서윤아, 이모는 평생 아이가 없었으니 널 친딸처럼 생각할게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너는 감당할 수 없었을 테니까. 엄마는 울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결혼 생활과 싸우고 있었어. 이 사실까지 알려주면 네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어. 그럼 지금은 제가 무너지지 않을까봐 걱정 안 되세요? 저는 울며 되물었습니다. 엄마는 늘 저를 위해 모든 걸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가 뭘 원하는지는 묻지 않으셨잖아요. 엄마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진실을 아는 편이 나았을 거예요. 이렇게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몇 번이고 찢어지는 것보다요. 저는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이모는 이미 떠났는데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구나. 공기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악몽을 꿨을 때처럼요. 서윤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좌초된 두 개의 부평초처럼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저는 앨범을 꺼내 이모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사진 속의 이모는 바닷가에 서서 긴 머리를 날리며 소녀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이모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저한테 하늘이를 주셔서, 그리고 다시 엄마가 될 용기를 주셔서요. 다음 날 아침 박지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윤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하늘이랑 관련된 일이야. 저는 무언가 직감하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 친자 관계를 확인해봤어.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래. 머리가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숨마저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 머리카락으로 검사했어. 결과가 친자 관계 불일치로 나왔어.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김영철 씨 아들이 아니야. 이 소식은 천둥처럼 터져나와 저를 잠시 서 있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아셔? 당연히 아시겠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깊이 숨기고 계셨던 분이니까. 한편으로는 너한테 신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 년 된 비밀을 숨기고 계셨던 거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목이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뒤에야 말했습니다. 양육권을 다투는 건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당신과 당신 가족이 과거에 나한테 했던 모든 일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서윤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우리 엄마가 그동안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길을 닫고 계셨다는 걸. 하지만 나한테는 이제 길이 없어. 나한테도 길이 없어.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텐 하늘이뿐이야. 알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양육권. 포기할게. 법원에 소송 취하 신청서 제출할게.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는 비 온 뒤에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쳐 액자 속 이모의 웃는 얼굴과 하늘이가 누워있는 작은 침대에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마침내 방향을 잡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바람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바람 속에서 굳건히 걷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소용돌이가 아직 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사흘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숙 여사 본인이 직접 하늘이의 양육위의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으며 조모의 신분으로 2심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지서를 쥔 채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이 판을 아직도 끝내려 하지 않는구나.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도착한 날,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바닥을 가득 메웠습니다. 햇살은 하늘이가 막 그린 그림 위에 얼룩덜룩하게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태양을 그렸는데 자기 자신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 머리를 하고 아이를 안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 손에는 조모 신분으로 양육권위에 참여한다는 법률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치 칼날처럼 눈을 찔러 아팠습니다. 저는 박지환이 소송을 취하하면 모든 풍파가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러난 거짓말들이 마침내 침묵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이 필요 없고 오직 승패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요. 엄마, 그분 아직 포기 안 하셨어요. 저는 우편물을 찻상 위에 던졌습니다. 목소리는 무감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나오다 그 편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자신이 할머니니까 양육권 보충 심리를 신청할 자격이 있대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잊으셨나 봐요. 저도 이 아이의 엄마라는 걸, 부모도 대리인도 그저 거쳐가는 그릇도 아니라는 걸요. 그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편의 신뢰도 잃었고 아들의 지지도 잃었어. 이제 하늘이가 그 사람의 마지막 카드인 셈이지. 그럼 제가 완전히 지게 만들어드리죠. 저는 천천히 앉아 그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지만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모든 분노를 연료로 삼아 이 전쟁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가서 보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난 후의 심리적 애착 보고서, 유치원 선생님이 작성한 성장 관찰 기록,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의료, 교육, 생활비의 전체 명세서 등 여러 증빙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복도 창가에 서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서윤 씨, 이번 싸움이 단지 법적인 다툼이 아니라 심리적인 줄다리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신분을 이용해 당신을 억압하고 수년간 쌓아온 어른으로서의 권위로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전의 제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햇살 아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갑옷도 날카로운 검도 있어요. 개정 당일 김미숙 여사는 검회색 롱드레스를 입고 낡은 진주 브로치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어른의 장엄함으로 모든 사람을 압도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몇몇 동행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보니 그녀는 심지어 지역의 한 가정윤리 연구가를 법정 방청 증인으로 초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당신을 올가매려는 수작입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늘이의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이의 세 번째 생일에 찍은 것으로 눈이 휘어지게 웃고 있었고 배경에는 제가 직접 만든 색색의 깃발이 가득했습니다. 법정에서 김미숙 여사의 대리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저희는 본 사건에서 조모인 김미숙 여사께서 직계가족으로서 장기간 하늘 양의 양육에 참여해왔으며 정서적 기반과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가정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양육권 조정에 개입할 것을 신청합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장기간 양육에 참여했다고요? 그녀는 질책하고 의심하고 비웃었을 뿐 단 하루도 저 대신 아이를 돌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평온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명문가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배경도 없으며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열이 나고 이가 나고 예방접종을 맞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모든 과정에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소위 조모에 참여라는 것은 가끔 나타나는 심판의 시각이었을 뿐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재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아이가 그녀의 혈맥을 잇는 존재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이유로 저의 800여일 밤낮의 희생과 헌신이 부정당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의 제지로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대치는 2시간 동안 계속되다가 마침내 휴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에 기대어 길가의 노란 은행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어릴 적 이모가 저를 공원에 데려갔을 때 가을바람 속에서 떨어지는 나무숲을 줍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은 꽉 잡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을 주워 담는 법은 배울 수 있단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이란 결코 권위나 족보, 가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한 아이를 마음으로 사랑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베란다에 앉아 하늘이의 낡은 스웨터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서윤아, 나를 원망하니? 나도 너를 대신해 혈연의 진실을 숨겼으니까. 제 손에 들린 바늘과 실이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의 일생에는 많은 비밀이 있고 어떤 것은 악의에서 어떤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걸요. 저는 모든 비밀을 용서하지는 않지만 그 동기는 이해해요.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어른이 되었구나. 엄마, 저는 늘 잘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하늘이가 높은 단상 위에 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아이에게 달려갔지만 아무리 해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저를 향해 엄마 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 희미한 달빛이 잠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제 얼굴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절대 떠나지 않을게. 며칠 후 법원의 2번째 개정이 열렸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제가 성격이 편협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심리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 정신과에서 발급받은 3년간의 무병력 증명서와 하늘이 유치원 선생님이 서명한 여러 긍정적인 성장 피드백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옳고 그름이 항상 사실에 의해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태도가 더해져 결정됩니다. 다행히도 저는 히스테릭한 저항이 아닌 의연한 끈기를 선택했습니다.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재판장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를 청문 일부의 관찰 대상으로 삼아 제3의 가정 감정 분석가가 아이의 행동을 평가하고 이를 최종 판결의 참고 자료로 삼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김미숙 여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위조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또한 마침내 마지막 전투의 서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 감정 분석가가 찾아온 날, 햇살은 좋았습니다. 마치 곧 드러날 진실을 감추려는 듯이요. 하늘이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인 연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에는 작은 꽃 몇 송이가 달려 있어 마치 봄이 아이의 몸 위에서 부드럽게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오실 텐데 평소처럼 그분이랑 이야기하면 돼.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착하게 있을게요. 응, 엄마는 바로 여기 있을 거야. 저는 아이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아이를 관찰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부드러운 부분이 거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관찰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단방향 유리창 밖에서 아이가 심리 상담사와 함께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 엄마가 브로콜리 계란 볶음을 가장 잘 만든다는 것, 그리고 아팠을 때 엄마가 해열 패치를 붙여주고 밤새도록 안아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부드러운 총알처럼 김미숙 여사가 의도적으로 꾸며낸 할머니의 온정이라는 허상을 꿰뚫었습니다. 관찰이 끝난 후 분석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약간 놀란 듯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따님이 당신에게 매우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네요. 당신에 대한 감정은 일반적인 혈연 관계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제출되고 사흘 뒤 법원에서 최종 청문이 열렸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맞은편에 앉아 짙은 녹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실크 스카프를 쥔 채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대리 변호사는 다시 한번 혈연관계가 가정의 기초이며 조모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선천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모께서 아이가 태어난 후 첫 2년 동안 생활과 돌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단독으로 아이를 돌본 기록이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지도한 행동이 있습니까? 심지어 아이와 3개월 이상 함께 생활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상대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미숙 여사의 입술은 굳게 닫혔고 이마에는 핏줄이 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평온한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제 아이는 쟁탈물이 아닙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도구도 아니고 공허한 인생을 채우기 위한 담보물도 아닙니다. 아이는 희로애락을 느끼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 한 명의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가 울고불고하고 한밤중에 열이 내리지 않고 유치원 첫날 이별할 때 아이를 안아주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의 생모는 아니지만 아이의 정서적 어머니입니다. 저는 유전자의 의지에 아이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동행과 사랑으로 서 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석가의 보고서를 넘겨보았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관찰 대상은 낯선 환경에 직면했을 때 첫 반응으로 주요 양육자인 정서윤 씨를 찾는다. 심리적 애착은 강하고 안정적이며 전형적인 원초적 어머니 투사 행동을 보인다. 이 문장이 낭독되자 상대방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심리가 끝난 날 김미숙 여사는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매우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곁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서서 나지막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이겼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저는 마침내
제가 그녀의 입에서 말하던 아이를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라 진정한 어머니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를 유일한 양육권자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김미숙 여사가 제기한 이의는 채택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 저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종이 위에 쏟아져 마치 금태를 두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의 작은 손도장, 처음 빠진 전리, 그리고 아이의 첫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모든 증거를 저는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저녁에 하늘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아이는 제 무릎에 엎드려 졸음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이제 나 안 보고 싶대? 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너를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온 거야. 그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엄마가 있는 곳은 어디든 내 집이야. 아이는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안심한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폭풍우가 이제는 저를 건너게 해준 단비가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혈연은 없지만 혈연보다 더 진한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기회를 준 운명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편에서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윤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명강시립병원 기록보관실 직원입니다. 저희가 오래된 병원 기록을 정리하던 중 정서윤님과 관련된 산모이관 서류 한 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정서윤님께서 서명한 적 없는 위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위임장이요? 상대방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서윤님 본인에 관한 것입니다. 정서윤님께서 입원하셨던 그 해에 누군가 정서윤님 명의로 장기기증 임상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저희는 누군가 당신의 병원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꽉 조여왔습니다. 하늘이는 꿈속에서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더 어둡고 깊은 심연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이 운명은 어쩌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어진 유리컵 조각을 주웠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손바닥은 파편에 극혀 가느다란 핏자국이 났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쏟아진 물웅덩이를 보았습니다. 마치 지금 제 머릿속으로 밀려드는 혼란 같았습니다. 생각은 산산조각 나 흩어졌고 도무지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기증, 내 명의로 내가 입원했던 그 해에 전화기 저편의 직원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서윤님, 혹시 병원으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필적 감정과 신원 확인을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텅 빈 듯 건조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해 내가 잃은 것은 아이뿐만이 아니었구나. 나 자신도 잃었구나. 엄마는 주방에서 나오다 제 손바닥에 피를 보고 놀라 서둘러 소독약과 반창고를 가져와 제 앞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어쩌다 그랬니? 왜 다쳤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엄마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질문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엄마, 그 해에 제가 입원했을 때 정말로 그냥 소파 수술만 한 거 맞아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동작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위임장에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면
저를 대신해서 서명하셨거나요? 엄마는 3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마침내 무언가를 내려놓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내 상태가 안 좋다고 했어. 수혈이 필요했는데 내 혈액형이 희귀해서 응급 상황에 구하기가 어려웠단다. 어떤 환자 가족이 자원을 교환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대신 공동치료 협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서명하셨다고요?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었어. 저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들이 서명하게 한 게 공동치료가 아니라 제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엄마는 멍하니 굳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겠어요. 명강시립병원의 기록 보관실은 낡은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는 빛이 희미했고 봉인된 종이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을 따라 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몇 개의 파일이 펼쳐져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는 말려 있었습니다. 이게 선생님께서 당시 입원하셨을 때의 전체 기록입니다. 직원이 파일 하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수술 동의서의 서명이 입원 등록서의 서명과 명백히 다릅니다. 저는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서윤이라는 정갈한 글씨는 확실히 제 평소 필체와 달랐습니다. 너무 반듯하고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마치 베껴 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기증 임상 동의서도요. 그는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에 기재된 서명 시간은 선생님께서 수술받기 6시간 전입니다. 하지만 입원 기록에 따르면 그때 선생님은 여전히 혼수 상태셨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위조된 거군요. 제가 천천히 한마디 뱉었습니다. 직원은 부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내부 직원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원본 기록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 보관실을 나설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금빛 노을 속에서 비스듬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문에 기댄 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씁쓸함의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만약 그 해에 누군가 저를 사칭해 장기기증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그들이 가져간 것은 제 자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결정권, 저의 인격, 저의 나라는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년간 필사적으로 쌓아올린 삶은 어쩌면 정교하게 짜인 계략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블록을 쌓고 있는 하늘이를 보며 가슴이 칼에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아이는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은 과연 누구의 희생 위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일까요? 저는 그 당시 저를 담당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사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오랜 동창의 도움을 받아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긴 산부인과 의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매우 경계했지만 제 설명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해에 당신이 받은 건 평범한 소파 수술이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병상 기록에 보조생식 자궁 제거술이라는 수술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런 수술이 있어요. 일부 가정을 위해 마련된 대리 임신이 실패한 후 자궁을 정리하는 수술이죠. 하지만 보통은 여러 비밀 유지 협약서에 서명하게 되어 있어서 자궁 제공자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속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등 뒤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해 저는 하늘이의 친모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리모가 될 의사가 있는지조차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고
제가 이모를 대리모로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진짜 도구로 사용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통제 불능의 차가 현실의 절벽으로 돌진하듯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시면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문을 닫고 조용히 등 아래 앉아 한 번도 끝까지 넘겨보지 않았던 병원 기록 사본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가락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뭐 좀 먹으렴. 엄마가 문 밖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그 수술에 대해 정말 전부 모르셨어요? 엄마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부는 알고 있었어. 그들이 가정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했단다. 나는 체외 수정란 제거 수술인 줄 알았지. 내 자궁에 손을 댈 줄은 몰랐어. 저는 문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저 더 큰 시스템에 의해 조종당한 또 다른 가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희생되기에 가장 적합한 선택지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을 고소하고 진실을 폭로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 배후에는 병원과 시댁뿐만 아니라 제가 감히 깊이 파고들지 못했던 그 이름, 김미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제가 무너지는 것을 냉담하게 지켜보았고 하늘이를 빼앗으려 했으며 법정에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가 당시 장기 이용 사건의 주범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지 손녀가 아니라 그녀가 통제하고 박씨 집안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만약 이전의 싸움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싸움은 저 자신에게 온전한 이름과 신체, 그리고 존엄성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서윤, 하늘이 엄마가 아니라 정서윤 본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의 오래된 저택문 앞에 서서 붉은색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에 달린 노쇠고리는 세월에 닳아 반짝였지만 여전히 이 권력의 성체 문턱을 냉정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동경과 경외심을 안고 이 문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서니 제게 남은 것은 침묵과 경계심뿐이었습니다. 문 안에서 집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자 그는 잠시 놀라더니 고개를 숙여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창가 쪽의 태사의자에 앉아 짙은 갈색 캐시미어 쇼를 두르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듣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여느 때와 같은 경계심과 자제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그녀의 말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10년 전 그 소파 수술, 어머님께서 꾸미신 일인가요?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잠시 멈췄다가 가볍게 내려놓였습니다. 또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구나. 어째서 늘 세상이 너한테 잘못했다고만 생각하는 거니?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저는 천천히 병원 기록 보관실에서 받은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제 이름이 서명되어 있지만 필체는 제 것이 아닙니다. 서명 시간은 제가 혼수 상태였을 때고요. 그리고 위임 내용은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임상 장기 기증입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받아보지 않고 그저 냉정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알아냈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욱했던 안개가 갑자기 바람에 흩어지고 벌거벗은 진실만이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저에게 등을 보이고 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때 너와 지환이는 하늘이 무너져라 싸웠지.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너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어. 내 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찾아와 내 정신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다. 의사는 내 자궁 상태가 더 이상 임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혼수 상태인 틈을 타 제 몸을 훔치셨다고요? 훔친 게 아니라 보상이었지.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말투는 침착했습니다. 박씨 집안에 후계자가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너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였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대리모 도구요? 박씨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껍데기요? 그녀는 제 질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너는 줄곧 이 집안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니? 박씨 집안 며느리가 되는 게 그저 하이힐을 신고 애프터눈 티나 마시는 거라고 생각했어? 이 자리를 지키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님처럼 가문의 명예를 위해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녀는 저를 보았지만 눈에는 놀라움 대신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너는 내가 아니지. 너는 너무 약하고 감정에 너무 쉽게 휘둘려. 네가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직 완전히 짓밟히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야.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찾아온 게 잘못을 인정해달라고 애원하러 온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을 거라고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그녀는 냉소했습니다. 무엇으로? 너는 증거도 없고 내 편에 서줄 사람도 없어. 하지만 어머님은 잊으셨군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가볍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그녀가 인정한 모든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은 침묵할 수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마침내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가 감히 녹음을 해? 저는 녹음기를 다시 넣었습니다. 눈빛은 물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권력을 이용해 10년 동안 판을 짜셨지만 저는 단 한마디 말로 어머님을 탑 꼭대기에서 진흙탕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고 눈에는 살기가 스쳤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아니요,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수술 한 번으로 저의 온전함을 망가뜨리셨지만 이제 저는 법으로 저 자신에게 결백함을 돌려받을 겁니다. 시댁을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치 숨막히는 감옥에서 막 빠져나온 듯 했습니다. 가슴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마침내 진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밤에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잘 아는 탐사보도 기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폭로되면 파장이 매우 클 겁니다. 정말로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럼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당신이 마주해야 할 상대는 시댁 한 집안만이 아닐 테니까요. 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박지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궁기증과 위조된 수술 동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신은 줄곧 우리 엄마가 이모를 대리모로 썼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진짜 이용당한 건 당신이었구나. 서윤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저는 더 이상 그의 무관심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침묵은 무지에서 비롯되고 어떤 상처는 의도치 않게 공범이 되어 입히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사과는 필요 없어. 내가 김미숙 여사를 고소하면 당신이 어느 편에 설 건지만 말해줘.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편에 설게.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싸우지 않을 거야. 사흘 뒤 저의 실명 제보가 언론 플랫폼에 공식적으로 게재되었습니다. 내용은 병원 기록 위조, 불법 의료 동의서 서명, 장기 이용 및 가족 기만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발표되자마자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기자들의 전화, 메시지, 댓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 측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여 사안을 매우 중시하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 기사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단지 자궁을 빼앗긴 사람이었을 뿐. 눈물이 키보드 위에 떨어져 꿋꿋한 메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밖에서는 풍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게 올지언정 마침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김미숙 여사가 이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역시나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고 생각한 다음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정서윤 씨. 전화기 저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변에 주의하십시오. 김 여사께서 관계를 동원해 당신을 매장시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질 생각이 없으십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도 두려워할 생각은 없어. 밤은 깊었고 창밖의 비는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회색 장막처럼 도시 전체를 고요하고 축축한 세계 속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거실의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아 이미 식어버린 홍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유리창을 넘어 흔들리는 가로등을 향했습니다. 마치 제가 걸어온 길, 모든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희망 같았습니다. 이 폭풍은 마침내 잠잠해졌습니다. 김미숙 여사의 변호인단은 변호를 포기했고 병원은 언론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조사팀이 투입된 후 당시 병원 기록 조작과 불법적인 수술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여러 의료진이 직위 해제 및 문책을 당하고 사법 처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조된 장기 기증 임상 동의서는 그녀의 명성을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녀는 10일 내내 침묵하다가 마침내 개인 비서를 통해 냉담한 성명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고 단지 조사에 협조하며 해명할 권리를 유보하겠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여할 자격조차 없으니까요. 소송이 끝난 날 박지환이 저와 함께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는 제 뒤에서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복도의 등불 그림자가 바닥에 우리 두 사람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때는 얽혀 있었지만 이제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네가 이겼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를 보았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내 이름을 되찾은 거야. 그럼 나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게 너무 힘들었어. 당신이 곁에 있었던 순간은 너무 적었고 부재했던 순간은 너무 많았어. 어떤 관계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야. 그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속에 서서 제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길모퉁이의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하늘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숲을 그렸고 가운데에는 눈이 동그란 작은 사슴이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왜 사슴을 그렸냐고 묻자 아이는 말했습니다. 사슴은 겁이 많지만 결국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거래. 저는 쪼그려 앉아 아이의 이마에 뽀뽀를 했습니다. 너도 엄마의 작은 사슴이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고 밤을 밝히는 등불이고 네가 절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방향이야.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작은 손으로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처음으로 뼛속 깊은 곳에서 안정적인 부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다시 글을 쓰고 가르치고 하늘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더 이상 법정의 신문도 언론의 추궁도 통제욕 강한 어른의 개입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파도 앞에서 우리 자유다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갈매기를 쫓아다녔고 햇살이 아이의 그림자를 아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가끔 밤에 잠에서 깨면 여전히 그 차가운 수술동이서와 뼛속을 찌르는 독침처럼 느껴졌던 조작된 글씨들이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악몽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한번 죽었었고 또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영혼을 다시 맞춰나갔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알림이라고요. 저는 가끔 시댁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혼 후 민준 도련님을 데리고 멀리 남서쪽으로 떠나 혼자 아이를 돌보며 가문과의 모든 경제적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미숙 여사는 점차 가문에서 소외되어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어려워졌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불쌍하다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이용해 가문의 사명을 완수하려 했던 사람은 동정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직접 쌓아 올린 높은 탑에 깔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폐허 속에서 꽃을 피워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둔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소송에서 이긴 것도, 거짓말을 폭로한 것도, 악인이 벌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전히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혈연도, 족보도, 꼬리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연약할 때 당신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한 쌍의 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하늘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이야기의 마지막, 저는 바닷가에 서서 하늘이가 해변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파도가 겹겹이 아이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아이를 껴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닷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감촉에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서윤,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 말은 저의 과거에 대한 작별 인사였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